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서 그린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종입니다. 저희는 익산에서 여기 식품 제조업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농산물 수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가공을 하는 그런 차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원래는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하다가 솔직히 말했을 때 막 계속 떨어졌었어요, 시험이. 그래서 제가 이게 적성이 안 맞는 건가 고민도 되고, 그럴 당시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농촌 고령화 그런 관련된 다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쪽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 다큐를 보고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농촌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제 적성을 생각했을 때 뭔가 대중이 사람 많은 곳보다는 좀 조용한 곳, 좀 한적한 곳, 그런 곳에 제 적성이 맞다 생각이 들어서 좀 농업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좀 늦은 나이에 다시 농수산대학을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갔던 과 전공이 특용작물학과였어요. 그래서 그때 특용작물학과는 이렇게 뭐 특수 이용 가치가 있는 농산물, 더덕, 도라지, 인삼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학교인데요. 그때 작두콩이란 걸 알았고, 작두콩을 옛날 고서에는 태워서 먹으면 좋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태운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보통 뭐 3번 쪄서 3번 말린다거나 그런 방식의 법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좀 태운다는 법제 방식이 좀 특이하다는 법제 방식이었고, 제가 그때 당시 느꼈을 때는요. 그래서 작두콩을 바로 태워봤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그리고 이걸 먹어봤을 때 맛이 너무 없길래 이걸 분쇄해서 한번 내려 먹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내려 먹어봤던 게 지금의 이제 작두콩 커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작두콩이 큰 콩이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콩알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큰 콩일 거예요. 이거를 로스팅을 해보니까 겉에만 타고 속이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로스팅기에서는 잘 안 돼서 기존에 있는 로스팅기를 좀 개조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태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로스팅 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 벤조피렌이라든가 아크릴아미드라든가 그런 발암물질이 있는데요. 그런 발암물질이 안 나오는 단계, 그런 단계의 로스팅을 좀 구현해내는 게 그때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점 같습니다. 예, 저희 기업은 좀 이런 실험이나 연구 쪽에 좀 많이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두콩을 이용한 뭐 비염 연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세포 실험, 동물 실험, 그리고 좀 더 지금은 이런 천연 소재를 바탕으로 식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해외에서 다 수입되고 있는 그런 저희 소재 쪽, 뭐 모기 기피제라든가 뭐 바이러스 관련 소재 쪽 개발에 좀 역량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전공이 그 농사 짓는 건데 부득이 뭔가 공부를 더 해야 돼서 다시 지금 이제 학교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이제는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아직 전공자가 아직 없습니다. 저랑 같이 시작했던 팀원들이라서.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지금 다 배워가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저 포함해서 7명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원들은 하는 일들을 보면 전천후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생산, 가공, 마케팅을 다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요. 저희 팀원들이 참 고생해요. 이제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라이브 마케팅, 라이브 방송하러 또 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 하다가도 또 틈이 나면 이제 또 연구실 와서 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죠. 뭔가 조직화를 못 시켜줬다는 게 지금 좀 미안하긴 한데, 좀 더 규모가 좀 커진다면 뭔가 각자의 위치에 맞는 그런 걸 좀 빨리 이뤄내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출시한 지가 지금 이제 7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 규모 자체는 시작을 할 때는 상당히 작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원두값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커피숍에서는 저희 거를 쓰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게 비싸니까요, 도매 가격이. 그런데 원두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희 거를 찾는 고객들이 그런 커피숍이죠. 그런 커피숍도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원두 가격이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올랐고, 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커피값보다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작두콩 커피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좀 기호성을 더 높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연령대를 본다면 전에는 무카페인, 카페인이 없는 계층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기호에 맞는 그런 계층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40, 50대 중년 여성분들이 특히나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전보다. 7년 전과 지금 또 다르다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그 기점이 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자기 면역, 그리고 자기에 대한 몸에 대한 건강, 그게 더 커졌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연령대에 대한 확산, 그리고 원두 가격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른 시장성 확대가 좀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가 저도 창업이 처음인데요. 이제 기반이 이제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처음부터 공장 규모를 크게 못 갖고 가죠. 이제 저는 여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장을 빌려줬어요. 소규모 공장을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요. 규모가 커야 원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자동화 그리고 규모화 싸움인데, 수출을 할 때 보면 낮은 원가를 대부분 요구를 합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크니까요. 근데 저희 회사가 아직까지 그래까지 원가를 확 떨쳐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목표하는 게요, B2C를 통한 수출을 계획을 하자. 지금 저희 최근에 보면 뭐 알리라든가 테무라든가 B2C를 상대로 한 바로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듯이 저희 동남아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면 쇼피라든가 라자다라든가 동남아 권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B2C 플랫폼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출 단위를 B2B 단위가 아니라 B2C 단위로 확장하려고 지금 좀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와서 창업하고 있는 곳은 국가식품 클러스터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식품 기업을 하는 뭐 큰 기업, 그리고 저희와 같은 작은 벤처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식품 기업들 간의 교류, 그리고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제품 개발을 이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곳에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식품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개발 과정이 많더라고요.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시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디자인, 그리고 브랜딩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 그리고 어떤 시제품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패키징을 할지, 포장에 대한 패키징에 대한 그런 연구, 그런 것들이 이곳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출시하고 있는 여러 제품군들도 이곳에 있는 연구원분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식품의 창업의 뜻이 있다면 여기 한국식품 클러스터 진흥원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존에 뭐 식품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오시지만, 최근에는 어떤 식품을 창업하고 싶지만 공간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뭐 숙소와 공장이 같이 겸하고 있는, 식당도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지금 지었고, 또 추가로 또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그런 지원들을 활용을 잘 하신다면 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고도 일단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클러스터에 보면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차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저하고 제가 같이 협업을 했던 기업은 젤라또 아이스크림,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젤라또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젤라또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보면 유아들이 먹기 좋잖아요. 어린이들이. 근데 문제는 저희 작두콩 커피는 어린이들이 먹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메리카노하고 좀 유사한 풍미가 있다 보니까 그리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젤라또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두콩 젤라또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었습니다. 우선 인증은 너무 많죠. 저희가 뭐 경영 관련 인증, 그리고 기술 인증, 그리고 생산 관련 인증이 있는데요. 우선 생산 관련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마케팅을 할 때 MD를 만난다거나, 또는 저희 기업 자체 내부적으로도 생산을 할 때 매뉴얼을 정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경영 인증은 창업이 처음인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한테는요,
경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드웨어를 짤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근데 그 경영 인증, 뭐 메인비즈라든가 이런 경영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서류화를 시켜서 어떻게 인력 관리, 그리고 연구소 관리,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나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할 때도 이런 메인비즈 인증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점, 그런 게 조금 점수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기업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든 기술이란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대표적인 게 이노비즈라든가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꾸준히 이제 저희 기업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획득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품 제조, 차류, 마시는 다류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작두콩을 하면서 연구 과제를 정말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뭐 직접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작두콩이 이렇게 차류로 마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에 이 작두콩이 갖고 있는 이 기능적인 성분 이런 거를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나 어떤 작두콩이 갖고 있는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 특히나 저희가 보면 뭐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작두콩이 특용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용작물이 갖고 있는 그런 소재를 바탕으로 어떤 모기 기피력이 있는 그런, 다 지금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모기 기피력이 있는 소재 자체가.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좀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농산물, 국내 특용작물을 이용한 모기 기피 소재 개발, 그쪽으로 지금 많은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거는 전문 인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도 아니고 연구 장비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에 항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R&D라던가 아니면 그 이외에 컨설팅이라던가 거의 매년 지금 한 2건 내지 3건의 R&D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역 대학들하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발전할 수 있고 지역 안에서 저희 아이템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지역 대학과의 그런 협력,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의 지원 사업만으로는 이제 안 되죠.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보전기금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쪽에 자금을 활용을 한 게 이제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통해서 이제 확대를 한다,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투자 유치가 좀 필요한 시기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개발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그런 투자 유치를 통해서 뭐 공장의 확대라든가 인력의 그런 확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 지금 정부에서 이런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느 누구분이나.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업,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큰 계획이 없다면 이게 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큰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 그 설정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내 계획에 맞는 지원 사업을 좁히는 거죠. 내가 1차 연도 때는 이 사업을 할 것이며 2차 연도, 3차 연도 때는 좀 더 지원 자격을 맞춰서 좀 더 높아질 것이며, 그런 순서를 먼저 잡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지방 쪽, 지역 쪽 창업, 지역 창업 또는 농업 쪽 창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쪽이나 지방 쪽에서는요. 가장 저희가 접근하기 좋은 사업들은 로컬 사업이라는 거,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아니면 로컬 협업이라든가, 농업으로 온다면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뭐 농식품부에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초반에 접근을 해서 좀 스텝을 올려가는 단계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애로사항으로 느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화두죠. 농촌 빈집. 정말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흉물로 많이 좀 방치되고 있고, 심지어는 너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잖아요. 빈집이. 그런데 지금 이 빈집을 정부에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농촌 스테이라던가 아니면 주거용으로 이제 제공을 하겠다. 즉 이렇게 계획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일단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었고요. 저희와 같이 지금 매년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이 돼서 농촌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지금 청년들이 6,000명입니다. 매년. 정말 많은 인구가 오죠. 농촌으로. 근데 그 친구들이 농촌으로 올 때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배정을 해줘요. 최대 5억을 배정을 해주는데요. 그 5억 속에 보통 땅을 산다거나 비닐하우스를 올린다거나 이 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5억 속에서 농촌 빈집을 살 수 있고 이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자금도 용도로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풀어주신다면 저는 빈집 문제를 국가의 세금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이 그런 정책 자금을 통해서 본인이 그 빈집을 사서 수리해서 들어간다면 저는 파급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자금에 대한 자금 용도에 대한 유연성 그게 좀 많이 좀 앞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이 대부분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농촌으로 유입하는 청년 인구가 꽤 많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도 이 청년 창업농을 지금 2배 이상 그렇게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 농촌으로 올 때 어떻게 보면 농업의 다양성을 많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생산뿐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교육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게 농업인데요. 지금 단적인 예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던가 이쪽에 많이 치우쳐서 넘어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일단 첫 번째가 농업의 다양성을 좀 인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촌에 와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이제 선후배들을 보고 저도 제 자신을 느꼈을 때 기간을 딱 뭐라고 정하긴 어렵겠지만 숫자로 3년 정도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3년을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딱 기점인데요. 그 버틴다는 거는 농촌에 살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촌이 큰 돈벌이가 되는 곳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요. 규모의 싸움이기 때문에 농촌도 농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인적인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 기점이 3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것만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저는 방금 질문 주신 충분히 농업에서도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농사일을 배울 때요. 솔직히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사라는 게 트랙터도 있어야지, 땅도 있어야지. 아무리 정부에서 이제 융자를 내주죠. 이제 저리 융자로 정책 자금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장벽이 저한테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기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기반이 없어서 차라리 오히려 땅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식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 수만 있다면 나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식품 제조로 뜻을 돌렸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요.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동생이 있습니다. 실습을 1년간 가거든요. 농촌으로. 그때 그 친구는 목표가 우리나라 그 친구는 일단 영상 찍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냥 일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일을 하고 와서 막 카메라로 찍고 혼자 막 편집하고 그때 그 친구 목표가 본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유튜브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찌르게 뭐 8년이 지났지만요. 그때 당시 보면 저는 식품을 하고 있고 그 친구는 농업 쪽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생산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많은 산업군이 필요한 게 또 농업 농촌입니다. 특히나 농산물이 있다면 또 박스 디자인이 필요할 거고요. 또 이렇게 농업을 알릴 수 있는 마케터가 필요할 거고요. 저처럼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낼 1차 농업인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쪽 농업에 뜻이 있으시다면요. 내가 지금 도시에서 하고 있는 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그런 분야라든가 그 분야를 농업에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 내가 농촌에 가서 어떤 식으로 내가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 내 역량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와서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요. 좀 차별화된 농업 그리고 더 안정된 농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의 뜻이 있는 저희 청년분들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농업이라는 게 그냥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갑자기 내려와서 생활 환경도 바뀌고. 근데 제가 농업을 보면요. 요새는 여기 농업 농촌을 또 레드오션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아,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농촌에 청년들이 가도. 근데 제가 여기서 피부로 느끼는 점은요. 저희가 여기 와서 좀 다양성에 대한 그런 인지를 갖고 좀 주변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를 좀 올리고 내려오신다면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에 생각하고 있고 도시 지역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전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기점이 참 3년이라는 것만 잘 버티며 자리를 대부분 잡더라고요. 참 그 신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